예, 외신 브리핑 시간입니다. 오늘도 우리 김지아 TV조선 네. 기자님 나오셨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네, 오늘의 주제는요, AI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AI 의사 하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만 보는 이야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,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좀 굉장히 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병을 또 치료하고 뭐 생사까지 좌우하는 이 의사까지 혹시나 AI가 대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서, 그런데 또 최근 의술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또 실제로 봤더니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AI 의사 이 토픽을 들고 나왔습니다. 요즘 의사 뭐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예, 뭐 이슈도 많죠. 그렇죠. 최근에 뭐 생성형 AI가 네. 뭐 신약 개발에 또 접목을 시킨다. 또는 뭐 수술용 로봇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이거를 대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예. 정말 직접 진료를 받거나 또 본 적은 아직은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체감이 잘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, 인공지능이 의료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최근에 좀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오픈 AI나 엔비디아,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이런 IT 기업들이 뭐 자체 AI 기술을 동원을 해서 뭐 손을 또 잡고 있습니다. 신약 뭐 제약회사나 뭐 신약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뭐 진단 이런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, 자체 AI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기기의 또 판독 기술력을 높이는 데 AI가 또 쓰이고 있고요. IT나 또 의료업계에서도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실제로 좀 굉장히 높게 보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쩌면은 의사나 또 간호사들의 일상적인 업무 패턴까지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,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의료 시스템까지 변화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관련 외신 보도들도 꽤 많아서 그중에서 좀 하나를 가져왔는데, 포브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. 포브스 보도를 보시면은 AI 의료 기술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AI를 진단의 보조 역할로 사용한다는 건데,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면 관련 병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정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, 한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뭐 특이사항 이런 것도 AI를 이용하면 좀 더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한 환자의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으면은 뭐 수백 장의 정말 뭐 MRI라던가 CT, 그렇죠. 엑스레이 자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의사들이 이거를 현실적으로 뭐 다 하나하나 볼 수 없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AI가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좀 통계적으로 신속하게 또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. 이런 좀 장점들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.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 흔하지 않은 질환들에 대해서도 뭐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. 이런 장점을 소개를 했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의사나 간호사들이 보면은 뭐 진료하는 거, 뭐 수술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 매일 수행하는 또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행정 업무 같은 게 줄어들면은 의료진이 좀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좀 더 자세히 제공을 할 수 있고, 또 전문 교육이나 학습을 이어가는데도 또 의사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.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의사들이 근무 시간의 절반을 또 전자 건강 기록 유지나 뭐 이런 관련 업무에 좀 소비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생성형 AI가 실제로 기록을 관리해준다던가 뭐 진료 예약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업무를 좀 간소화시켜 줄 수 있다.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신약과 이 백신 개발에 생성형 AI가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앞서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뭐 카카오라든지 엔비디아든지
한다든지 IT나 AI 업계가 지금 신약 업체들과 진단 업체들과 또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연구자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잠재적 후보를 선정하는 데에도 보통이면 좀 긴 시간이 걸리는데 AI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이걸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설명을 하고 있고, 예를 들어 작년에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이 생명공학 기업 애셈블리는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최초의 면역 치료제를 실제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죠. 뭐 다 아실 텐데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챗 GPT랑 손을 잡았고 750개가 넘는 맞춤형 챗 GPT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이미 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챗 GPT와 같이 개발을 한 어떤 시스템이 있나 또 살펴봤더니 챗 GPT를 이용해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약물의 최종 용량 이런 것도 지금 생성형 AI가 예측을 해준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저희가 규제 당국에 대한 질문들까지 직접 모더나가 좀 작성을 해왔었는데 이게 보통 몇 주가 걸렸다고 합니다. 근데 챗 GPT를 이용하고 나서는 정말 몇 분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었다. 몇 주가 몇 분 안에. 네, 정말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겠죠. 야. 그리고 또 어떤 챗 GPT의 모델의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측면에서 또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이 효소의 구조까지 생성형 AI가 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. 예, 와, 이게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금 뭐 하루 만에 단축시키니까요. 하루도 아니죠. 뭐 몇 그러니까 분이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전 개인적으로 많이,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환자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그러니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좋은 소식이지만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또 위협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. 맞아요. 예,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직접 수술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네, 이게 사실 저도 아직은 좀 생소하기는 한데 예.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. AI 기술은 이 자율 로봇이 원격 수술이라던가 수술 하위 작업 또는 이 전체 수술 절차까지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좀 만듭니다. 가령 AI가 접목되는 이 수술용 로봇은 손떨림으로 인간이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손상이라던가 그런 에러 같은 거를 좀 줄여서 수술 과정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또 도와준다는 부분이 있고요. 이 내용은 사실 실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. 실제 그 사례가 네. AI 로봇이 이제 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. 네네. 야, 근데 이게 조종을 근데 의사가 하신 아니면 사실 직접 지금도 의사들이 이제 수술실에서 로봇을 쓰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사람이 모니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예. 조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예. 이거를 또 AI가 하게 되면은 손떨림 같은 것도 뭐 줄어들 수도 있고. 예. 아니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의사를 그냥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네요. 네,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거는 뭐 학술지에 보고됐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말고 실제 사례 중에 혹시 AI가 네. 실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한 뭐 그런 사례가 나온 게 있나요? 실제로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 작년에 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. 오픈 AI의 생성형 이 인공지능 챗 GPT로 자녀의 희귀병을 찾아낸 또 엄마의 사연이 있었습니다. 와, 네, 드라마네. 이거 완전히. 와,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.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. 4살배기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뭐 몇 년 전부터 뭐 머리나 턱 이런데 좀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뭐 치과나 뭐 소아과, 이비인후과 이런 전문의들을 정말 3년 동안 17명을 만나서 뭐 진단을 다 받아왔었는데 뭐 선천성 안면 기형 그리고 발달 지연 이런 좀 진단을 받았지 뭔가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가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 보자 라고 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기록들을 좀 MRI 기록들을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챗 GPT가 척수 증후군에 가깝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신경외과를 방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아들이 또 희귀병의 일종인 숨은 척추 갈림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. 야, 진짜. 의사들이 찾지 못한 거를 예. 어머니가 찾아낸 겁니다. 그것도 한 명의 의사도 아니고. 예.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. 그렇죠. 챗GPT 4가 22불이거든요. 아, 예, 그 이용하는 한 달인가요? 예, 그게? 한 달 이용료. 달이죠. 한 달 이용료.
저는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MRI 같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뭐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 네네. 아마 그 부분을 쓰신 것 같긴 한데 정말 신기하네요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7명의 전문의보다 더 낫다. 야,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렇긴 한데 네.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저희 기자니까 네. 사실 이제 간혹 저희들도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. 근데 어. 이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게 예. 결과 자체를 너무 그럴듯하게 내놓는데 신뢰할 그렇죠. 수 없는 경우가 신뢰 많거든요. 문제가 여전히. 근데 이거는 음. 이 기사도 아니고 이거 목숨이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를 좀 그리고 일반적인 챗GPT 이제 음. 유료 버전 그 월 22불? 이불. 예. 네. 이게 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. 신뢰할 수 아직은 있는지. 사실 갈 길은 좀 많이 남아 있다고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초 뉴스인데요. 챗 GPT가 임상의의 도움 없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이 60%의 정확도를 또 달성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교육의 발전성까지 보여줬다.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. 사실상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좀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사실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첫 질문을 제가 날려봤습니다. 뭔 질문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일단 답변 나오는 거 보고 일단 나보단 똑똑하다. 인정 바로 했거든요. 네. 일단 나보다 똑똑하다. 인정을 해서 지금 이 면허 시험도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런 부분 사실 대학교에서도 이 교수님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게 네. 학생들이 챗 GPT를 써서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네. 시험을 치는 부분을 걸러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. 너무 힘들죠. 네. 이게 이 학생이 했는지 안 그리고 했는지 실제로 모르니까. 해외에서는 이제 챗 GPT를 막을 수 없는 이 존재가 그렇죠. 되어버리니까 예.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한 또 교육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뭐 예. 잘 하는지 그러니까요. 그런 걸로 또 맞아요. 뭐 바뀐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잘 다뤄주면 아이고 야 너 대답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하면은 더 잘해준대요. 그래요? 네. 다음에 해봐야겠네요. 계속 칭찬을 해주면 우쭈쭈 해주면 더 잘해준다. 예. 말투를 강화 좀 효과라고 고쳐봐야겠네요. 그러거든요. 예, 예. 심리학이 나오는데 예. 뭔가 이렇게 먹이를 주거나 뭔가 칭찬을 하거나 하면 이제 강화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. 또 뭐 다른 어떤 보도가 있을까요? 네,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내놓은 보도도 있습니다. 지난해 나온 기사인데요. 챗 GPT가 복잡한 임상 치료 시험 문제에서 의대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두 개가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게 지금 지난해 기사거든요. 그 사이에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챗 GPT-4가 계속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지금 수준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을까? 좀 기대 반 약간 무서운 반인 것 같습니다. 예, 사실 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늘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게 맞아요. 지금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시험을 AI가 한 5년 안에 다 달성할 것이다. 다 정복할 것이다. 자,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. 맞아요. 자, 이렇게 보여지네요. 네, 예. 일단 먼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로 보면은 지금 의료 인력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. 아주 큰 그래서- 이슈죠. 예. 네, 그래서 AI 의사에 대해서 더 사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. 네,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종사자들이 정말 대거 이탈을 하면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더 심화가 됐습니다. 의료진의 또 번아웃이라던가 제한된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의료 시설의 공실률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. 지금 인구 통계 변화 또 이주율 증가 등으로 또 여러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해서 전문가 부족에 굉장히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또 WHO도 20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1,000만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. 특히 저소득층 또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. 이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. 그때 얘기 들어보면 선진국이 돈이 많잖아요.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개도국 의사들을 이렇게
스카우트하고 맞아요.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네. 네, 대표적으로 미국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. 미국은 의사가 한 해 10,000명 이상, 또 간호사는 30만 명 안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, 굉장히 좀 큰 숫자죠. 예. 이게 심각한 정말 의료 인력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, 지금 또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된 상황이면서도 의료계는 굉장히 또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.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은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일자리가 약 30%가 이 병원 또 약국 이런 의료 서비스에서 창출이 됐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미국 의료계가 지금 인력 부족에 굉장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. 예. 그러면 뭐 지금의 인력 부족 사태가 결국에는 AI가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시각도 또 혹시나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또 CNBC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. 미국 의사들이 지금 번아웃, 또 인력 부족, 압도적인 행정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눈에 띈 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참여한 의사의 83%가 AI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. 의사들은 이 기술이 좀 궁극적으로는 행정 업무를 또 간소화시킬 수 있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이고 또 환자의 데이터 패턴이라던가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데 자기들의 이제 작업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데 AI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문조사에 또 응하기도 했습니다. 야, 이게 이제 미국 얘기긴 하잖아요. 예. 네. 미국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AI 하면 뭔가 인력을 대체하니까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소멸시킨다 뭐 이렇게 네. 좀 안 좋은 측면을 볼 수는 있는데 맞아요.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의사들 뭐 번아웃 되고 있는 걸 오히려 완화시켜주고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렇죠? 맞습니다. 이게 이코노미스트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. 유럽의 전문가들은 AI를 도입하면 내년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연간 4조 5천억 달러, 여기에 달하는 전체 의료 지출에서 2천억에서 3,600억 달러를 절감해서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. 또 예측을 했고요. 이게 초반에 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같은 배경인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진단 정확도와 또 질병 추적을 향상을 시키고 환자의 결과 예측을 좀 개선시키고 더 나은 치료법을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의사가 2번 일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의료 기록이나 환자 모니터링 같은 이 작업을 AI가 수행을 해주게 되면 관리 문제에서 프로세스에선 좀 더 이게 다 간소화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또 병원과 수술의 효율성까지도 다 높일 수 있다. 이런 분석들입니다. 이미 또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것도 또 업계 소식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도 AI가 단축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되고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. 그래서 이걸 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한 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. 예. 의료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은 또 환자 입장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의료보험에 대해서. 맞아요. 예, 이 그게 부분은 어떻게 또 될까요?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예. 모든 보험사의 핵심 업무라고 하면은 지금 보험금 지급 시기라던가 아니면 예. 뭐 사전 승인 프로세스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는 보험금 청구 관리 업무잖아요. AI는 이전 청구에서 또 학습을 하거나 또 의사 소견서나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볼 수 없으니 AI가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사전 승인을 해서 뭐 청구 오류가 있으면 이걸 식별을 하고 또 비용이나 관리 업무 같은 것도 또 보험 측면에서도 AI가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과정에서도 또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될 수 있겠죠. 야, 뭐 못하는 게 없네. 다 하죠. 아니, 그러니까 야. 의료의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사슬이잖아요. 그렇죠? 예. 의료 가치 사슬 전체적으로 뭔가 AI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,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주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 기업 그러니까 이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맞아요.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? 주로 스타트업들인가요? 이게 의료 분야에서 AI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.
이 그래픽을 좀 보시면은 구글은 올해 좀 의료용 생성형 AI 매드팜2의 공식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. 매드팜2가 정답률 80%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미국 의료 면허 시험을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Cure.ai, 또 이스라엘의 AI.doc,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크린포인트 등 이런 기업들도 실제로 의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진단보조 AI를 선보이고 있는데 뇌CT 뭐 촬영 데이터라던가 엑스레이 촬영 데이터, 초음파 데이터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의사가 보다 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네. 아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다. 그 옛날에 그 의사 하면 명의 허준 이래가지고 뭐 예. 그 나오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뭔가 이 환자와의 그 뭔가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.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렇잖아요. 예, 환자를 무슨 어떤 예.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이 배려하고 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I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어때요?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력난도 있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의사들도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진료 보고 바로 다음 환자 사실 그렇긴 받고 하죠. 사실 그게 네, 현실이잖아요. 사실 그렇긴.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주 재밌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 챗 GPT가 일부 의사보다 병상 매너도 더 나은 것 같다. 이런 분석들입니다. 저분은 챗GPT가 칭찬하신 분이에요. 아, 네. 의사분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네. 이제 빨리 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좀 나오나 야. 보구나. 네, 그래서 이거 실험 방식이 좀 어떻게 됐나 네, 저희가 좀 설명을 네네. 드리면은 그래요? 레딧이라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있잖아요. 네, 연구팀은 의사가 답변한 에스크닥스 포럼에 195개의 질문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챗 GPT에 원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패널에게 똑같은 위의 답변들이 인간 의사인지 또 챗 GPT인지 알지 못한 채 이게 혹시 답변의 품질이 어떤 게 더 나은가, 뭐 공감도는 어떤가 이런 걸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서 지금 패널들이 인간 의사가 제공한 답변보다 챗 GPT가 답변을 한 걸 더 선호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의사 답변이 22%에 그친 데 비해서 챗 GPT의 답변 79%에서 품질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가 됐고 의사의 답변이 좀 5%에 불과한 데 비해서 챗 GPT의 답변 중 45%는 공감하거나 매우 공감한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챗GPT가 그냥 우리 일반 의사부터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위험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. 네. 지금 상당히 흥미롭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뭐 일단은 지금 사실 지금 AI에 대한 뭐 너무나도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뭐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AI가 의료에 도입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?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목숨을 그렇죠. 좌우할 수 이게 있죠. 내걸고 하는 예.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낙관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도입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지금. 네,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. 현재 미국 임상시험 현장에서 의사들이 AI를 진료에 활용하는 이 비율은 30%에도 사실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. 아직은 AI가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뭐 신속성 면에서는 의료인보다 뛰어난 모습을 물론 보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좀 정확도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. 좀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. 미국 하버드대 의대 한 연구원은요. 현재 의료 AI는 검사 대상자의 임상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병을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이 수준의 진단에는 좀 이르지 못한다 평가를 했고요. 구글 헬스의 한 연구원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의료 AI가 달성한 최고의 성과도 여전히 인간 의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. 구글 쪽에서도 직접 말을 하기도 그래요? 했습니다. 의료 AI가 좀 임상 현장에서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까지는 아직은 실제로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 사고가 혹여라도 맞아요. 한 건이라도 있을 수 생기면 있죠.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? 그거 설치한 사람?
개발한 사람? 개발한 사람? 아니 젠스나?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. 뭐 예. 그래서 굉장히 좀 현행법상 AI 의료 기술은 의료 장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람 의사가 AI의 활동을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하고 감독도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. AI 잘못도 지금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지금 의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. 지금은 작동을 한 의사의 책임이 되는 건데 그래서 도입이 좀 더디다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AI 말씀하신 이 AI가 잘못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오류가 있다거나 뭐 편향된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예.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밝히는 게 아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결국 AI 의료 기술이 굉장히 뭐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책임 문제 또 의사가 또 책임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가 당장 뭐 없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는 네.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이코노미스트의 또 다른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. AI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데이터를 지적을 했거든요. 인공지능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좀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학습을 하는데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물론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엄격한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맞아요. 엄격한 건강정보. 규칙에 따라서 이게 뭐 동의도 얻기도 쉽지 않고 또 사용이 좀 통제가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지금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보호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좀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. 이게 AI는 습득이 학습도 하고 네. 훈련도 해가지고 자기가 추론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그러네요. 얘기네요. 그렇죠? 예. 또 편향될 수도 있고. 맞아요. 예.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의 또 정확성을 높이고 편견도 줄이려면 환자의 다양성을 모두 반영하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의료 데이터가 보다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앞으로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정말 개인정보,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또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하는데요. 이런 기술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부분을 또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. 정부 규제 당국이 새로운 AI 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부작용이 또 감시하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유지를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업계 청신호가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또 AI 의료기기 보안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된 의료기기가 급증하다 보니까 또 보안 위협에 대한 또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이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아 오늘 정말 AI 의사? 요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. 오늘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예. 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야구 심판이 잘못하면 AI 야구 심판 도입해라. 그렇죠. 네. 뭐가 재판을 잘못하면 AI 판사를 도입해라 이런 얘기가 뭐 있듯이 그럴 이게 수 약간의 있겠네요. 약간 그냥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. 지금. 맞습니다. 예. 하여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 잘 선택해가지고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동상TV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